혼자 살 때보다 둘이 살 때가 더 외로웠습니다. 68세 김영옥 씨는 말합니다. 3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외로움을 이기려 재혼을 선택했죠. 따뜻한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6개월 후 영옥 씨는 더 큰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그냥 외로웠는데 둘이 있는데도 외로우면 그게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68세 김영옥입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째예요. 처음엔 정말 자유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볼 사람 없고 TV 리모컨 하나 마음대로 돌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놓으면 젓가락이 잘 안 가더라고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게 자유인지 외로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여보, 국 좀 더 줘. 그 짜증나던 목소리조차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요. 저녁 8시가 되면 습관처럼 드라마를 틀지만 웃을 때도 혼자, 눈물 날 때도 혼자입니다. 누군가와 어머, 저 사람 진짜 나쁘네 하고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아늑했는데 이젠 그냥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로요. 딸 수진이는 맞벌이에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아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영상 통화하는 게 고작입니다. 엄마, 괜찮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수진이가 걱정하는 건 알지만 이미 다 큰 딸한테 엄마 외로워할 순 없잖아요. 그렇게 1년을 더 보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도우미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일하는 시간만큼은 괜찮았거든요.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니까요. 어느 날 가게 사장님이 제게 전단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구청에서 하는 건데 한번 가봐요. 어르신들 모임이래요. 시니어 독서글 쓰기 모임. 솔직히 처음엔 관심 없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겠어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또 혼자 라면을 끓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떨리는 마음으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구청 3층 작은 강당. 어르신 10분 정도가 앉아 계셨어요. 다들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쓰고 계셨죠. 저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반대편 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흰 셔츠에 회색 가디건을 걸친 모습, 안경 너머로 책을 읽는 표정이 참 차분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되자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저는 박인호입니다. 작년부터 여기 다니고 있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아, 네. 김영옥이에요.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은 들지 않았어요. 네. 혼자 살아요.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버티기 힘들죠? 그 한마디에 왠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제 외로움을 알아봐 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인호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앉게 됐고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곤 했어요. 저는 5년 전에 아내를 보냈습니다. 암이었어요.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직도 밥상 위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의 눈빛에 진짜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이혼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는 제 손을 가만히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을날 인호 씨가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옥 씨, 우리 남은 날들을 혼자보다는 둘이서 걸어갈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68살에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재혼 생각이 있는데. 엄마, 진짜요? 누구세요? 좋은 분이야. 사별하신 분인데 참 따뜻하더라. 수진이가 잠시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돼.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호 씨에게 답을 했습니다. 네, 같이 걸어가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의 시작이 될 줄은. 재혼을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인호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영옥 씨, 오늘 날씨 춥다던데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제가 근처 괜찮은 식당 하나 알아뒀는데. 작은 문자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배려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혼 준비는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영옥 씨, 우리 나이에 거창한 건 필요 없잖아요. 가족들하고 조촐하게 하면 되죠. 네, 저도 그게 좋아요.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인호 씨의 집에 처음 초대받았습니다. 제 집을 한번 보셔야죠.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이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가 정말 깔끔하고 넓었거든요. 30평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그렇죠? 우리 집사람이 정리를 워낙 잘해서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라는 말. 지금도 전 부인을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넘겼어요. 45년을 함께 사셨다니 당연하죠. 저도 이해해요. 거실을 둘러보는데 피아노 위에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분. 인호 씨보다 한두 살 어려 보이는 단아한 인상이었어요. 전 부인이세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인호 씨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저는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사진 그냥 두세요.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도 그분을 존중해요. 인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영옥 씨.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질투하지 말자. 나도 어른이니까. 결혼식은 작은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양쪽 자녀들과 친한 친구 몇 명만 모였어요. 딸 수진이가 와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행복하세요. 그래, 수진아. 엄마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인호 씨의 아들 준호는 축하는 했지만 표정이 영 밝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도 아버지한테만 신경 쓰고 저한테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죠. 아들 입장에서야 낯선 사람이 엄마 자리에 오니까 어색하겠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짐을 정리해서 이노 씨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얼마 없었어요. 옷가지랑 화장품 몇 개, 그리고 딸아이 어릴 때 사진 앨범 하나. 이게 다예요? 네. 저는 많이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집이니까. 우리 집. 그 말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첫날 밤 저는 새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공간. 영옥 씨, 편하게 지내요.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에요. 네, 고마워요. 그렇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저녁엔 TV를 보며 웃었어요. 이게 바로 평화로운 노후구나.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이노 씨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된장찌개는 좀 더 구수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다시 끓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나서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점심때는 반찬을 보더니 우리 집사람은 콩나물 무침을 이렇게 안 했는데, 저녁에는 설거지를 하는데 접시는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은 눕혀서 말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말. 우리 집사람은. 저는 참았습니다. 당연해. 45년을 산 사람인데 습관이 있겠지. 하지만 잠자리에 들 때쯤엔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이노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피아노 위 사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새 아내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그림자를 대신할 사람일까?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시간이 아직도 그날에 멈춰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집에 적응하려고 정말 애썼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이노 씨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새로 배워서 만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는 옷장을 정리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칸이 가득 차 있었어요. 스카프, 코트, 원피스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죠. 이노 씨, 이 옷들은. 아, 그거요? 우리 집사람 옷이에요. 아직 정리를 못했네요.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요. 이노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냥 아직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옷장 한쪽 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 옷은 나머지 반쪽에 구겨 넣듯이 걸었어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어 있는 메모지가 있었어요. 전처가 써놓은 레시피 메모들이었습니다. 이노 씨, 이 메모들 떼어낼까요? 아니요, 그냥 두세요. 가끔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그 메모들을 보며 요리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의 요리사가 된 것처럼요. 거실 피아노 위에는 악보가 놓여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이노 씨는 절대 치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던 곡이에요. 가끔 들으면 그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아요. 침실 화장대 서랍에도 전처의 화장품이 그대로였습니다.
립스틱, 향수병, 핸드크림. 저는 제 화장품을 화장실 선반에 놓았어요. 이 집엔 내 자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영옥 씨, 생선구이가 좀 짜네요. 우리 집사람은 소금을 절반만 쳤는데 김치가 좀 시네요. 우리 집사람 담근 김치는 항상 딱 맞았는데 밥이 좀 되직하네요. 우리 집사람은 물 조절을 정말 잘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오는 비교. 처음엔 참았습니다. 습관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참다 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인호 씨, 제가 아무리 해도 전 부인만큼은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비교하시잖아요. 음식도 청소도 모든 게 전부인 기준이에요. 인호 씨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랬나요? 미안해요. 의식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알겠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틀 뒤 또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그날 저는 친구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희야,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재혼한 게 잘한 건지 모르겠어. 선희가 동네 카페로 나오라고 했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집 안 가득한 전처의 흔적들, 끝없는 비교, 내 자리가 없는 느낌. 선희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호가, 너 지금 그 집에서 아내야? 아니면 가정부야? 뭐, 솔직히 말해봐. 그 사람이 널 아내로 대해? 아니면 우리 집사람을 대신할 사람으로 대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선희야,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45년을 산 사람인데. 이해? 그럼 너도 존중받을 자격 있어. 선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 결혼에서 제가 원했던 건 단순했습니다. 그냥 누군가의 아내로 존중받으며 사는 것. 하지만 지금 저는 전처의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보이지 않는 2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호 씨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인호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전 부인 사진들. 일부만이라도 정리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이 집에서 숨 쉬고 싶어요. 인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옥 씨, 당신도 나이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도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매일 비교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비교라니요. 그냥 추억을 말한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였나?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여전히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는 그저 그 자리를 채워 넣은 대체품일 뿐이었습니다. 재혼한 지 4개월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인호 씨, 밥 드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인호 씨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인호 씨, 인호 씨.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는 인호 씨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경미한 뇌경색 전조 증상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인호 씨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집에도 거의 안 갔어요. 반찬 가게 일도 쉬고 병실에서 밤을 샜습니다. 식사 때마다 죽을 떠먹여주고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주고 병원 서류 처리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간이 침대에 누웠죠. 인호 씨의 아들 준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이 사람 덕분에 잘 있다.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병문안 30분 하고는 회사 일이 있어서라며 바로 나갔습니다. 밤을 새우며 곁을 지킨 사람은 저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인호 씨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호 씨가 말했습니다. 영옥 씨,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당연한 거죠.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인호 씨는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였어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호 씨,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 날짜 잡혔어요. 그래요? 큰 수술이에요? 수술 받고 입원 3일이래요. 알겠어요. 인호 씨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수술 전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일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요? 내일요? 병원 냄새를 제가 워낙 못 견디거든요. 수술 당일은요? 수술 끝나면 회복실에 있을 텐데. 다음 날 손주 졸업식이 있어서요. 약속을 미리 잡아뒀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퇴원할 때는 같이 와주실 수 있죠? 그건 그때 봐서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입원 가방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 속옷, 여벌옷. 눈물이 났어요. 나는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밤새워 간병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수술 당일 아침 딸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갈까? 회사 반차 내면 돼.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어요. 혼자 하기 싫었지만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호 씨는 입원 수속만 같이 해주고 갔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술 잘 받으세요. 네. 수술실 앞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는요? 집에 일이 있대요.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주변이 하얗게 보였어요. 옆 침대를 보니 환자 한 분이 남편과 딸이 번갈아 가며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좀 드릴까요? 여보, 베개 좀 높여줄까? 따뜻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천장을 봤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배가 고팠어요. 간호사가 병원식을 가져왔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인호 씨한테서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수술 잘 받으셨어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인호 씨가 쓰러졌을 때 저는 일주일 내내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죽을 떠먹이고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요라고 말해줬죠. 하지만 제가 아플 때 그 사람은 병원 냄새가 싫다고 손주 졸업식이 있다고 떠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킨 건 사랑이 아니라 의무였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대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 편이었습니다. 이틀 뒤 퇴원하는 날, 인호 씨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많이 아팠어요? 네. 그래도 이제 괜찮아졌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노 씨는 거실로 나가서 TV를 켰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다리도 제대로 못 펴는데 저녁을 차리라는 건가?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저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밥 차리고 청소하고 간병하는 도구. 사랑받는 아내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이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다음에 일어날 더 큰 상처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어느 주말 이노 씨의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 우리 손주들 왔네. 이노 씨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초등학생 남자아이 둘이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를 뛰고 쿠션을 던지고 큰 소리로 떠들었죠. 애들아, 조심해.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이노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애들이 뛰어놀아야 할 나이잖아요. 아이들이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누구예요? 김 여사님이야.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는 분이야. 김 여사님. 할머니가 아니라 김 여사님.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배고프지?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 줄게.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주스를 따르고 과자를 내왔습니다. 아이들은 받아 먹으면서도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노 씨도 당연하다는 듯 아무 말이 없었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아이들 엄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래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저는 그저 부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올래? 애들이 엄마 보고 싶대.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이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노 씨, 다음 주 토요일에 딸네 집 가려고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같이 안 가실래요? 사위도 인사하고 싶대요. 이노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전 집에 있을게요. 며칠 후 수진이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가 그냥 엄마 집으로 갈게. 애들도 할아버지 뵙고 싶대. 기쁜 마음으로 이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노 씨, 다음 주말에 우리 딸이 애들 데리고 온대요. 이노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로요? 네, 인사시켜 드리려고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집이 좀 좁아서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아까 손주들 왔을 땐 괜찮았잖아요. 그건 내 손주들이잖아요. 내 손주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수진이 애들은 뭐예요? 뭐? 처가 쪽 식구죠. 너무 자주 오면 제가 불편해요. 그날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엔 엄마가 나갈게. 집이 좀 그렇다. 엄마, 거기 엄마 집 맞아? 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그냥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어요. 이 집에서 나는 정말 가족이 맞나? 한 달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노 씨의 아들 준호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대요. 다음 날 그 친구 중 한 명이 이노 씨 집 근처에 살아서 인사차 들렀습니다. 아버지 재혼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이노 씨가 거실에서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준호가 그러던데 아버지 간병인이 필요하시면 요양보호사를 쓰시지 왜 재혼을 하셨냐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준호가 그냥 술 먹고 한 소리야. 하지만 이노 씨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차를 들고 나가지 못했어요. 주저앉아서 손이 떨렸습니다. 간병인, 요양보호사. 그게 저의 정체였구나. 아내가 아니라 무료로 밥 해주고 청소하고 간병하는 사람. 그날 밤 저는 이노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노 씨,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무슨 말이요? 저랑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이노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그냥 간병인이 필요해서였나요? 무슨 소리예요? 아들분이 그랬다면서요. 간병인 쓸 거면 요양보호사를 쓰지 왜 재혼을 하냐고. 이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애가 술 먹고 한 소리예요. 근데 부인하지 않으셨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이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영욱 씨, 우리 나이에 사랑이 무슨 소용이에요. 네. 외롭지 않게 밥 같이 먹고 아프면 옆에 앉아줄 사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필요한 사람이죠. 서로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요? 그건 이미 다 줬어요. 45년 전에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전철을 잃은 빈자리를 메우는 대체품,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 무료 가사 도우미이자 간병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영옥 씨,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집에서 저는 계속 투명 인간이었어요. 이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수진 앞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끝없는 비교, 전처의 그림자, 간병의 불균형, 손주 차별,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요양보호사를 쓰라고 했대.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말을 했어? 응. 그리고 이노 씨는 사랑은 이미 다 줬다고 했어. 45년 전에 수진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혼해. 뭐? 엄마, 혼자라서 외로운 게 아니야. 존중받지 못해서 외로운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또 혼자 되면 엄마, 혼자 사는 게 두렵지? 나도 알아. 근데 말이야. 수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야. 엄마는 남은 인생을 간병인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엄마 자신으로 살아야 돼.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대체품도 아니고 김영옥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 말에 뭔가 가슴속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나는 나로 살고 싶었어. 일주일 후 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짐을 정리했어요.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처럼 옷가지와 사진 몇 장뿐이었죠. 이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전 이 집에서 아내가 아니었어요.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도구처럼 쓰였어요. 이노 씨가 당황한 표로 말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노 씨는 모르셨을 거예요. 본인은 그냥 추억을 이야기한 것 뿐이니까. 그럼 이해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해는 상호적이어야 해요. 이노 씨는 제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팠을 때 곁에 없으셨죠.
제 가족이 오려 하면 불편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전 그냥 간병인이었어요. 인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짐을 싸는 걸 본 인호 씨가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요. 나가면 또 외로워서 힘들 거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인호 씨, 전 외로워서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면 그게 진짜 외로운 거더라고요. 전 이제 혼자여도 나를 잃지 않고 살래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거실에 피아노 위 사진을 봤어요. 전처에 환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부러워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사랑받았구나.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억지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기로 했어요. 3달 후, 저는 다시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구청 시니어 봉사센터에서 도시락 나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선희와 함께 동네 어르신들께 반찬을 배달하며 바쁘게 지냈죠. 영호가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주말이면 수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왔어요.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같이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밌어. 그래. 할머니 방이 좋아? 응. 여기는 할머니 냄새가 나.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맞아. 여긴 내 공간이야. 어느 저녁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고 누군가를 선택하면 결국 가장 외로운 곳에 서게 된다는 것.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 그리고 혼자 살아도 나답게 살면 그게 잘못된 동반자와 사는 것보다 100배 따뜻하다는 것.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선이었어요. 영호가 내일 봉사활동 같이 갈 거지? 응, 당연하지. 저녁엔 우리 미용실에서 모임 있어. 올래? 좋아.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짓는 웃음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짓는 웃음.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비교당하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이곳.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존중이고 둘이 산다고 덜 외로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잃지 않고 사는 것. 68세 김영호.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김영옥 씨는 68세에 깨달았습니다. 무서운 것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몇 살이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이고 둘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